최근 뉴스에서 전세 사기라는 말 정말 지겹도록 들려오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보증금 떼었다 이런 금전 문제를 넘어서서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그냥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문제, 전세 사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자료를 저희가 기반으로 할 텐데요. 이게 뭐 단순히 법조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핵심만 골라내 보려고 합니다. 아, 핵심만요. 네, 어떤 수법이 가장 악랄한지, 나는 과연 법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이정표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교묘한 함정들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보통 전세 사기라고 하면 뭔가 좀 막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가령 뭐 계약할 때 파놓은 함정이랑 계약하고 나서 뒤통수를 치는 경우 이런 식으로요. 아주 정확한 접근이네요. 먼저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입자를 노리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죠. 첫째는 이제는 뭐 너무 유명해진 깡통 전세 주법입니다. 아, 깡통 전세. 네, 자기 돈 한 푼 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집을 계속 사들이는 무자본 갭 투자가 대표적이죠. 나중에 보증금 돌려줄 능력이 안 되면 뭐 유령회사 같은 곳에 집을 다 떠넘기고 잠적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 외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정말 교묘한 수법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둘째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전입신고 당일 대출 실행입니다. 전입신고 당일 대출이요? 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힘이 다음날 0시부터 생기거든요. 아, 바로 생기는 게 아니군요. 네. 바로 그 점을 악용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전입신고 바로 그날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넘기고 그 새 집 주인이 곧바로 주택담보대출을 쿨로 받아버리는 거죠. 세상에? 그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는 대출해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증금을 거의 다 날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와, 또 있나요? 셋째는 신탁부동산 사기입니다. 신탁부동산이요? 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집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뜻인데 임대인이 이 사실을 숨기는 거죠. 내가 집주인이니 괜찮다, 뭐 이러면서요? 맞습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이런 계약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악덕 중개인에 의한 피해도 빼놓을 수 없고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방금 말씀해주신 유형들 중에서요, 일반인이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아니면 뭐 최근 가장 급증하고 있는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함정 하나만 꼽자면 어떤 걸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를 꼽자면 단연 전입신고 당일 대출 실행 수법입니다. 아, 역시 그건가요? 네, 왜냐하면 깡통전세나 신탁사기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정말 꼼꼼히 뜯어보면 어느 정도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수법은 계약 당일에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깨끗해요. 세입자가 아무리 확인해도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죠. 법 제도의 시간차라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악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 같아요. 맞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권한 없는 사람과의 계약이 있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중개해주겠다고 접근한 중개보조원이 실제로는 세입자랑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아, 그럼 집주인한테는요? 집주인에게는 매달 월세인 것처럼 일부만 보내주면서 속이는 거죠. 또 계약서에 잔금일에 신탁 등기를 말소한다 같은 특약을 넣었는데 임대인이 이걸 지키지 않고 버텨서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와,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심지어 세입자 몰래 전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최악의 경우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다른 주소로 허위 전출 신고를 해서 세입자의 법적 대항력을 소멸시킨 뒤에 깨끗해진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리는 수법이죠. 제 동의도 없이요? 그럼요.
그야말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 중에 그 권한 없는 중개보조원이 사기를 친 경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맡긴 집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사기 당했다고 하면 끝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법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사용자 책임이라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중개보조원에게 단순히 한두 번 일을 맡긴 게 아니라 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수령, 집 수리까지 임대 업무 전반을 사실상 다 맡겨놓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그 중개보조원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임대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주인이 업무를 맡겨서 편하게 임대 수익은 얻으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몰랐다고 발뺌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자기 수익을 위해 업무를 전적으로 맡겨놓고 세입자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이 어떤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이 지휘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사기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거죠. 일종의 관리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집주인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 정말 딱 한 번 일을 맡겼을 뿐이고 사기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책임의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업무를 위임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평소에도 계약 상황을 꼼꼼히 챙기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기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으로 업무를 맡겨놓고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할 텐데요.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법이 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지원을 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 그러니까 유형 1이 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4가지나 되는군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합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법률 용어라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쉽게 말해서 이게 있으면 저에게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대항력은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계약 기간까지 여기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아하,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표 같은 거고요. 순서표. 네. 이 2가지가 없으면 내 보증금을 지킬 최소한의 법적 무기조차 없는 셈이라 피해자 인정의 가장 기본 요건이 되는 겁니다. 아하, 내 권리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장치였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2번째 요건은 뭔가요? 둘째,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는 상향 조정될 수 있고요. 셋째, 임대인의 파산이나 주택 경매 등으로 수많은 세입자가 동시에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 간의 1대1 분쟁이 아니라 그렇죠.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4번째는요? 넷째, 임대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처음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라는 고의성이 짙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전세 사기 피해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도 궁금하네요. 네, 그 핵심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피해자에게 집중됩니다. 피해자 등의 등은 이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보증금이 매우 적은 소액 임차인이거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보죠. 안도감도 점시 당장 살 곳과 생계가 막막할 텐데요. 그 인정서 한 장이 실제로 어떤 문을 열어주는 건가요? 정말 막막한 심정일 텐데요.
다행히 몇 가지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든든전세주택입니다. 든든 전세주택이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하죠. 여기서 경매에 나온 바로 그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서 피해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다시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와, 이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살던 동네나 익숙한 환경에서 저렴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안정감을 주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받게 된 피해자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주고요. 3년간 재산세로 최대 50%까지 깎아줍니다. 아, 그리고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매 절차를 1년간 멈춰달라고 경매 공매유예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시den을 버는 거군요. 네,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버는 거죠. 이 모든 지원책들을 듣고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의 피해자가 혼자서 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네요. 혹시 이런 법률 절차를 좀 도와주는 상담 창구 같은 것도 있나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법률 상담은 물론 금융지원이나 긴급 주거지원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 원스톱으로요. 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군요. 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 정도의 생계비나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이 터진 수의 수습책이었는데 역시 가장 좋은 건 이런 일을 아여당하지 않는 거겠죠. 물론이죠. 우리가 계약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은 뭘까요? 단연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아, 보증보험. 네, 일종의 보험이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내어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정부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료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나요?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청년은 연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으로 꽤 완화됐습니다. 오, 많이 완화됐네요. 네. 그리고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100%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요? 네. 이 정도면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거의 없어진 셈이죠. 계약이 끝날 때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냥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저 나갈게요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세요.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나는 계약 종료 의사를 제때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증거요? 네. 말로만 한 건 나중에 집주인이 오리발 내밀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와, 그냥 나갈게요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확실한 증거를 남길 수 있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문자나 메신저 앱으로 대화 내용을 남기고 잘 보관하는 겁니다. 전화통화로 알렸다면 반드시 녹음을 해야 하고 나중에 소송까지 갈 걸 대비한다면 공인속기사에게 맡겨서 녹취록으로 만들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좀 더 공신력 있고 확실한 방법은 없나요? 임대인이 연락을 아예 안 받는다면요? 그럴 때 쓰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바로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우체국을 통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죠. 만약 임대인이 잠적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주소조차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공시송달 제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모든 게 나중에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사기 수법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갈수록 교묘해지고 내 보증금을 지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대항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든든 전세주택 같은 실질적인 지원의 문이 열린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보증보험 가입과 계약 종료 시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예방 조치라는 점. 이건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현재의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최선의 대응책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앞으로 사기 수법이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금융기술과 결합해서 더 진화한다면 과연 지금의 피해자 인정 기준과 지원 제도는 충분할까요? 주택시장과 사회가 변함에 따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또 어떤 새로운 법적 허점이 드러나게 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법 몇 줄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대비해야 할 숙제일 겁니다.